자, 이번에는 이제 최마의 뒤집기입니다. 시장이 대통령 브리핑 한마디에 따라서 변동이 좀 있습니다. 일단 속 시원하게 시장이 기다리는 건 대주주 양도세 기준 금액인데 긍정적으로 이야기는 하시는데 대주주 양도세 기준을 강화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명확하게 금액을 제시는 안 하셔서 시장이 조금 답답해한다 정도. 자, 근데 주가가 이렇게 8거래일 연속해서 오르긴 했는데 조금 아리러니한 부분은 원화 가치는 강세를 안 나타냈어요. 그러니까 환율이 안 내려가는 거죠. 그게 조금 찜찜하다라고 생각했는데 대통령 브리핑을 쭉 관찰해 보니까 이 재정 집행에 대해서 적극성을 좀 띄시려는 의도가 있어요. 이미 나왔던 얘기지만 그럼 대규모 이제 국채 발행이 예정돼 있지 않을까? 씨앗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농사를 지어야 되고 벌어서 갚으면 된다. 이렇게 자신감을 피력하셨는데 하여튼 그 국채 발행 때문에 원화가 약세를 좀 나타내는 것 같아서 조금 찜찜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은 주가도 올라가고 원화도 좀 절상이 되면서 환율이 내려가면은 이 근거가 좀 탄탄한데 외국인이 주식을 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 해외에서 신규로 돈을 들여온 것보다는 로컬 계정에서 빙빙 돌리는 정도가 아니었는가? 라고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좀 더 깊게 들어가 보기 위해서 지금 자막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자, 코스피 3,500 꿈인가 생시인가 현실일까? 네, 이런 타이틀인데 두 분 함께하죠. 알파경제 김종희 의사들 나오시고요. 또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대표,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코스피 3,500 꿈인가 생시인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이게 뭡니까? 연말에 이제 여의도 증권가에서는 대충 이제 3,300을 넘고 안착하면은 3,500 정도. 연말이라 봐야 이제 3, 4개월 정도 남았나요? 그냥 대충 이렇게 지르는 거죠. 3,490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보세요? 3,500에 대해서. 지금 PBR 기준으로 보면 이제 1.1배를 조금 넘어간 수준. 지금 주가 지수에. 그러면 3,300이 1.1배니까 3,500이라고 하면 1.2배 정도 내외 정도 되는 수준이라서 네. 저는 그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봐야죠. 다만 시장의 성격이 앞단에는 그러니까 반기 정도 상반기의 움직임은 그 종목이었다고 봐야 되겠죠. 조선주, 조방원을 축으로 하는 엔터까지 포함해서 여러 섹터의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크게 조금 많은 수의 종목군들이 올라갔던 흐름이었다면 지금 이제 뒷단으로 와서는 반도체가 특히 좀 두드러지는 양상, 그 다음에 지주사들 이런 것들이 좀 두드러지는 양상으로 전개가 되고 있다가 갑자기 이제 이 이슈가 조금 뒤로 물러나면서 주춤거렸고. 다시 또 이제 이게 불타오르면서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외국인들의 대량의 베팅이 있으면서 다시 이제 역사적 고점과 정고점을 돌파한 그런 과정으로 이어졌는데 그러면 3,500까지 가는 게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올라가면서 가는 장세가 될 것인지 아니면 반도체나 몇몇 종목군들 지수 관련주가 끌고 가는 장세가 될 것인지에 따라서 사람들이 느끼는 그 수익률은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저는 만약에 3,500을 간다면 후자 쪽에 좀 더 무게를 두고 있기 때문에 상반기처럼 이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크게 움직이는 또 특정 섹터의 수익률이 지수가 한 30% 오르는데 100%씩 오르는 이런 장세의 성격일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3,500을 간다고 하더라도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느냐가 좀 더 중요하다는 측면으로 보고 있고 그 포트폴리오의 중심축은 여전히 반도체가 아닐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증시 활성화 대책? 이 활성화인지는 잘 모르겠고 물론 부양책이라면 일종의 부양책일 수도 있겠죠. 자본시장에 대한 큰 틀의 변혁에 대해서 유관기관 수장들도 일제히 어제 얘기를 하던데 자 그러면은 또 우리 송재경 대표가 보시는 3,500 아니면 그 이상 5,000 부르는 게 값인가 싶긴 한데 만 못 갈 것도 없죠 사실은 일단 세상에 그런 건 없으니까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디스카운트 돼 있는 나라인 것만은 분명하고 제값을 못 받는다. 예, 저평가 해소가 사실은 주식 투자자들의 오래된 염원이죠, 사실은. 왜 우리는 이렇게 싸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그것이 해소될 수 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움직인다라고 우리만 생각하면 문제인데 적어도 연초 이후에 최근 들어서 정부가 바뀌는 과정 속에서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우리만의 생각이 아니고 그대로 된다면 정말로 외국인들도 거기에 대해서 인정을 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여러 이제 증권사, 해외 글로벌 IB들이나 뭐 유수의 그런 언론들에서 다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투자자들한테 신뢰를 주는. 네, 그런 생각들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요건 조금 이게 우리 이 비슷한 예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우리나라가 지금 중국에 쫓기고 있고 네. 성장도 둔화돼 있고 여러 우리 주력 산업들이 다른 데하고 경쟁도 좀 치열해져서 예전만 못하다 먼저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역으로 말하면 그런 와중이 정확히 12년 전에 일본도 똑같았습니다. 2012년에 그때 아베가 들어서면서 아베노믹스를 시작할 때 네. 다들 그 걱정했거든요. 근데 그때 일본의 시장 PBR이 정확히 우리나라처럼 1배였어요. 그런데 아베노믹스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세 가지의 화살을 그려갖고 통화정책 완화, 그다음에 재정정책, 재정부양책, 그다음에 기업 지배구조 같은 소위 이제 그 구조개혁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나왔었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 12년 후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 일을 이제 시작한 겁니다. 지금 아까 지금 앵커께서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우리 재정부양책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걸로 경기를 좀 되살리겠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하고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일본에서 그 사이 했던 것이 지배구조 개혁을 통해서 이제 주주 친화적인 분위기로 바꿔가는 것 이것이 이제 결국은 그 이후로 일본이 2012년, 14년 이후에 지난 10여 년간 일본이 400% 올랐습니다. 네. 5배가 올랐거든요, 주가가. 결국은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결국은 멀티플이 올라가면서 지금 일본의 지금 PBR이 1.5배 정도 되거든요. 네. 1.6배. ROE는 우리보다 오히려 낮습니다. 우리나라 ROE가 시장이 지금 10% 조금 넘는데 일본은 지금 9% 조금 남짓이거든요. 결국은 ROE도 중요하지만 ROE도 장기적으로 올라갈다는 가정성이 있는 지배구조 개선이 되느냐 사실은 주주 친화적인 정책으로 바뀌느냐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후한 점수를 주면 아까 말씀드린 1배에서 1.5배까지 올라갈 수 있고요. 사실은 1.5배까지만 가도 4천 뭐 이렇게 가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아까 3,500 말씀하셨는데 그건 너무 뭐랄까 이게 또 3개월 제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네, 뭐 제가 뭐 3,500 이런 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사실은 그거 그러니까 지금부터 5%만 오르면 됩니다, 시장이. 그렇죠. 얼마, 인덱스 기준이라서 이제 뭐. 예, 얼마 안 남았거든요. 사실 근데 그게 3개월 안에 갈 거냐? 그건 알 수 없죠. 근데 왜냐면 지금 상당히 좀 불안한 게 미국의 경기가 생각보다 고용지표 발표되면서 상당히 좀 걱정스러운 눈길들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 같이 그 소위 해외 대외 변수에 의해서 크게 그 경기가 출렁이는 입장에서 놓고 보면 미국의 경기가 어떻게 가느냐가 상당히 우리나라 시장에도 큰 영향을 미칠 텐데 독립성을 띠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거는 영원 해결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5%이 정도 되면서 거의 독일하고 비슷하게 상당히 높은 수준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경기가 둔화되거나 침체로 가면은 우리 수출이 안 좋아질 거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적어도 우리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재정 부양하고 지배구조 개선해서 소위 멀티플을 끌어올릴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그것을 하겠다는 방향성이 바뀌지만 않는다면 적어도 그런 부침은 있을지언정 외국인들이 그러면 오히려 이제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로 가면서 한국 시장에 대한 그러한 그 소위 매력 포인트 이런 것 좀 더 강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긴 호흡으로 보신다면 저는 그렇게 걱정할 필요는 없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외국인 얘기하셨는데 김종인 의사가 수급을 좀 들여다봤으면 외국인들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대한민국 주시장에 대해서 믿어 못 믿어? 투명성, 신뢰도 적어도 대환 고래는 보내지 않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죠? 근데 이제 두 가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일본이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이제 긍정적 재료가 반영된 건 맞지만 실제로 일본은행의 작용이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부정할 수가 없죠. 물론 2023년에 끝나긴 했습니다만 BOJ. BOJ가 ETF를 사줬죠. 주식. 그것도 꽤 많은 돈을 지속적으로 시장에 투입해주면서 또 하나의 이제 내부적인 수급 주체가 존재했다라는 점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런 펀드를 뭐 지금 뭐 150조짜리 펀드를 뭐 산업별로 펀드 이름이 좀 거창하던데. 네, 뭐 산업별로 이제 지원하는 걸로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일본처럼 그렇게 주식을 직접 사는 형태의
수급이 늘어날 수 있는지가 중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국민연금은 별로 많이 안 도와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는 외국인이 이제 중요하다는 거죠. 뭐 기관들이 일본의 뭐 BOJ처럼 들어올 가능성은 없고, 뭐 물론 장기적으로는 퇴직연금도 늘 거고 다양한 어떤 그런 수급 주체들이 늘어나겠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지금 단기적인 시세를 좌우하는 건 외국인인데 저는 외국인 입장에서는 오늘이야 이제 뭐 재료 나왔으니까 세론이 나온다고 쳐도 네. 배당 분리과세가 더 중요한데 이 얘기는 뭐 아예 빠져 있는 상태다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단기적인 등락이야 물론 있을 거고 뭐 전 세계 경기 동향에 따라서 국내 기업들의 뭐 실적이 춤을 추고 대부분 사이클 산업들이니까 이런 것들의 변화가 나타나는 건 당연하게 받아들일지라도 배당이라도 좀 적절하게 꾸준히 주면 주식을 장기 보유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생기고 그러면 우리 시장의 수급이 근본적으로 개선되면서 멀티플을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생기는데 그 배당 분리과세를 만약에 안 해준다면 저는 7월 달에 들어왔던 외국인들 그다음에 지금 만기를 이틀 앞두고 들어왔던 뭐 한 2조 가까운 그런 대규모의 자금들도 또 만기 이후에 수급의 연속성이 따라줄 수 있을까는 조금 의문스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제 1조 2천억인가 샀는데 3천억인가? 1조 3천억? 네. 오늘은 별로 안 사죠. 1,000억 정도 사고 있는데 네. 뭐 물론 팔고 있지 팔진 않은 게 않는, 다행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수급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그런 정책적인 배려가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거죠. 상법 개정 물론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저는 그 배당 분리과세 특히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의 등락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현금 흐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네. 장기적인 현금 흐름을 발생시킬 수 있는 배당 분리과세에 대한 이 세법 부분도 어떤 식으로 결정나는지 이것마저도 지금 대통령 얘기처럼 각 당으로 넘어가는 것인지도 좀 확인이 그러니까 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외국인이라면은 지금 김종현 이사하고 그다음에 우리 또 총재영 대표가 말씀하시는 내용을 취합해 봤을 때 대통령 브리핑을 종합해 보면은 이게 사실 그 카드 게임으로 치면 블러핑이라고 하잖아요. 페이스메이커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 피스메이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하시고 나는 페이스메이커 하겠다. 근데 표정은 잘 하시는데 궁극적으로는 대한민국 돈이 없구나. 돈을 찍어야 돼. 돈을 만들어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세수 부족에 대해서도 고민을 하는 것 같고 재정 집행하려니까 채권도 발행해야 될 것 같다. 제가 외국인이라면 약간 그런 거를 캐치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식을 사다가 어제는 이제 프로그램이 엉켜 들어왔으니까 뭐 차익 비차익 막 섞여 들어와서 그렇고 오늘은 이거 조금 기다려 봐야 되겠는데? 라고 생각하지 않을까? 어때요? 사실 어제 많이 샀죠. 그러니까 어제는 프로그램이잖아요. 기계가 산 거죠. 예, 뭐 그래도 기계도 사는 건 사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뭐 선물 가지고 오늘 네, 네. 동시옵션 만기잖아요. 뭐 차익, 비차익 섞여 들어온 거 보면 비차익이 좀 많긴 했는데 끌어올리면은 기관은 또 거기에 따라 로직이 뭉켜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외국인은 국내 시장의 속성을 너무 잘 알아요. 그죠? 뭐 아비트레이지 하기도 좋고 베이시스만 땡겨 놓으면은 기계가 쭉 들어와. 그럼 기계는 누구야? 또 기관 애들 쭉 들어와. 그러면 우리는 뭐 그냥 노나 먹는 거지. 하여튼 그렇다 치고. 예, 말씀 주신 대로 사실 그런 이제 이벤트성으로 움직일 수 있긴 한데, 근데 네. 그 이제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은 올해 사실은 우리나라 장세가 강력하게 올라갈 수 있던 게 작년에 많이 안 좋았었던 게 가장 첫 번째였고요. 기저효과가 크죠. 예, 기조가 우리가 전 세계에서 세 번째 꼴찌였으니까요, 사실은. 그래서 올라온 것이 첫 번째로 컸고 거기에 이제 두 번째로는 지금 올해 들어와선 예상과 달리 이제 달러가 약세로 갔던 것이 가장 컸던 거지 않습니까? 네. 아까 앵커께서 좀 걱정하셨듯이 최근 들어서 이제 다시 달러가 이게 세지는 거 아니냐 걱정을 있긴 한데 기본적인 큰 흐름은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방향성으로 간다면 사실은 그러니까 금리 인하에 달러 약세인데 예. 워낙 안 강세로 가니까. 근데 그 이제 뭐 사실은 좀 짧은 기간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러니까 매일매일 좋아졌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이걸 조금 호흡을 길게 그래서 한 달, 뭐 3개월, 연초 이후 뭐 이런 식으로 좀 길게 놓고 보시면 방향성 자체는 약달러 기조는 분명 맞습니다. 네, 네, 트럼프도 원하고 있고 사실은 달러의 흐름 자체가 통상적으로는 한 7년 정도 평균적으로 강세 보이고 6, 7년 약세 보이는 그런 한 15년짜리 사이클인데 최근 들어서의 그 달러의 강세는 14년짜리 강세였거든요. 상당히 오랫동안 장기 강세였고 이것 자체가 전 세계가 좀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달러 표시 자산들을 다들 너무 많이 들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서학기비도 마찬가지고 맞아요. 다들 미국 부담을 국채 요즘 인기라고 또
보돈 나오대요. 예. 그런데 지금 거기에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미국은 실제로 금리는 단기금리 내려가는데 또 장기금리 올라가는 상당히 좀 헷갈리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미국의 달러가 약세로 가면 나머지 나라들은 다 호재가 됩니다. 거기에 수혜들을 복고 있는 거고 일부는 우리나라는 지금 대만 달러하고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은 최근 한 2, 3개월은 숨고 오르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큰 흐름에서 놓고 보면 약달러 기조는 유지가 될 거고 거기에서는 우리나라만 인기가 있다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신흥국 증시나 그런 지수에 들어가 있는 데들은 다 대체적으로 수혜를 볼 거다 봐야 될 것 같고 이미 글로벌 포트폴리오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은 차고 넘칠 만큼 오랫동안 많이 들고 있었거든요. 네네네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걸 고민하면서 더 늘릴까 말까 보다는 지금 여기서도 호흡 자체는 이제는 미국의 비중을 얼마나 서서히 덜어내면서 어디로 갈까를 지속적으로 올해 들어와서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봐야지 지금 하루 이틀짜리로 이것을 자꾸 평가하려고 그러면 네. 오히려 자꾸 우리의 그 스텝이 꼬인다 이렇게 오케이. 보셔야 될 것 생각이 같습니다. 너무 많아서 네. 탈이죠, 제가. 자, 이제 결론을 지어야 됩니다. 주제는 나갔어요. 코스피 뭐 연말이 됐던 3,500포인트라는 일단은 가까운 거리에 5천은 그 다음 스텝이니까 3,500포인트의 달성 가능성과 그다음에 어느 정도의 속도로 갈 것이냐. 요것만 두 분이 결론만 좀 한번. 저는 뭐 3,500 정도는 이제 3,300을 돌파했다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라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10월 달에 3분기 실적을 보면 의외로 실망하는 섹터들이 많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미국과의 어떤 관세라든지 그다음에 뭐 추가적으로 비용을 조금 이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실적적인 측면은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수급이 꾸준하게 유입되든지 모멘텀이 강하게 유입되든지 그러면 적어도 지금 아직 확실한 그림이 나오지 않은 마스카 프로젝트를 중심축으로 하는 조선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어 있던 뭐 조선 기자재 쪽이라든지 뭐 피팅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천연가스와 관련돼 있는 이런 종목군들에게는 저는 조금 더 기회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 많이 오르지 않았나요? 주성기자재가. 많이 올랐지만 오히려 빅3보다는 조선 기자재가 최근에 뒤늦게 올라오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여전히 밸류에이션 차이는 뭐 존재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기전자 부품 쪽에서 여전히 전 세계적인 부품 수요가 올라오고 있는 일부 부품들 거기에다가 반도체, 뭐 반도체 소부장, 그다음에 삼성전자가 새롭게 지금 공장을 뭐 P5까지 늘린다고 하고 테일러 공장에도 4분기부터 공장에 소재나 기계들이 들어온다고 하니까 뭐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그다음에 3,500 만들려면 반도체가 안 가면 3,500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송재영 대표는 두 분이 워낙 또 이 해박한 지식과 달변이시라서 네, 조금만 짧게 그 다음 주제 또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네네. 3,500 달성 가능성 얼마나 빨리? 뭐 업종은 대충 말씀을 주셨으니까 하반기는 좀 경기 부양에 수혜가 되는 업종들 오히려 내 내수 쪽, 뭐 건설이랄지 또 일부 금융 뭐 이런 쪽은 조금 더 좀 더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더해서는 사실은 스타일 측면에서 놓고 보면 9, 10월 찬바람 불기 전에는 배당주가 항상 수혜입니다. 특히 아까 변동성을 말씀 주셨기 때문에 특히 9, 10월 달에는 전통적으로 배당주가 상대적으로 좋거든요. 근데 네. 여기에 지금 그러니까 배당 분리과세 말씀 주셨는데 그것이 9, 10월에 지금 국회에서 잘 마무리가 된다면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고요. 그래서 고배당주들은 일반적으로 싸다는 의미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배당주 중에 이익이 그래도 꾸준히 늘어나는 그런 분야의 종목들은 상당히 이번 그런 변화에 큰 수혜 1차적으로 한번 올랐지만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여력이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는 충분히 좀 뭐랄까 편안하게 들고 가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주제는 마무리하고 두 번째 그럼 연결해서 지금 배당 얘기하셨는데 금융주들 있잖아요. 증권, 은행, 뭐 기타 보험 쪽은 아닌 것 같고 요 증권하고 은행이 그 뭐 이번에 이제 세법 개정안, 상법 개정안 또 대주주 요건에 대한 이슈 이런 것들로 주가가 올라왔어요. 좀 강했는데 거기에 추가로 배당 이슈를 물고 들어가면은 하반기에 지금 송재영 대표가 얘기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종인 의사는 만약에 이제 긍정적 결론, 저는 이소영 의원 안보다 더
긍정적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소영 의원안도 좀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그런 식의 결론이 나면 저는 외국인들이 한국의 자산 배분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얼마 전에 뭐 국내 들어왔던 모건스탠이나 JP 모건도 아마 그런 이슈로 들어왔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뭐 여당이라든지 뭐 정무위 간사라든지 이런 사람들 만난 이유도 그런 이유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말로 그런 식으로 확정이 된다면 저는 외국인들이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고 금융주의 실적은 안 좋아지지만 오히려 그런 측면에서 수급은 늘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이슈가 긍정적으로 끝나면 뭐 KB금융을 포함해서 이런 종목군들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은 더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손재영 대표는 금융주 아까 말씀하셨는데 예. 네. 뭐 대표적인 이제 저 PBR 업종 중에 하나잖아요. 이제 일부 안에서 이제 증권주나 이런 것 쪽은 이미 이제 글로벌 PBR을 받는 뭐 메리츠 금융지주 뭐 이런 데는 거의 글로벌 PBR 수준을 받습니다. JP모건이나 이런 데 정도. 왜냐하면 JP모건이 전형적으로 보여줬거든요. 사실은 소위 쪼개기 상장 안 하고 다 합쳐가지고 배당 계속하고 자사주 소각하고 그러다 보니까 JP모건 수준의 이제 PBR까지 이제 올라간 것을 우리가 확인했기 때문에 나머지 사실은 은행이든 보험이든 결국은 그 업종에서 그들의 액션이 그런 식으로 가기만 한다면 외국인들이 충분히 그걸 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말씀 주신 대로 심지어는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 전에도 이미 메리츠 금융지주는 그만큼 갔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미 선례를 보여줬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이 근데 우리나라 또 은행주들은 대표적으로 주주 친화적으로 하려고 애를 쓰지 않습니까? 거꾸로 주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면 방향성 자체는 그 방향으로 정부가 유도라면 혹시라도 조금은 성이 안 찰 하더라도 방향성이 그렇게 맞아 있다면 큰 흐름에서는 금융주는 지속적으로 좀 리레이팅이 될 확률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금융 섹터 좀 들여다봤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김종인 이사가 말씀하셨듯이 코스피 3,500 그다음에 그 넥스트 스텝을 밟으려면은 묵직한 주도 기둥이 되는 반도체 그리고 거기에 또 세부적으로는 뭐 MLCC가 요즘 또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걸 좀 더 풀어가면 어떨까요? 네, 일단 그 주가를 비교해 보면 누가 뭐래도 MLCC의 왕은 무라타죠. 네네. 그다음에 무라타가 주가가 작년에 크게 올랐던 건 일본 증시가 올랐던 것도 있지만 전장이라든지 그러니까 용량이 크고 더 비싸게 받을 수 있는 쪽으로 적극적으로 들어가면서 강했는데 올해 2분기까지 실적이 좋았음에도 무라타의 주가는 지금 6개월 주가를 보면 마이너스고요. 오히려 2등하고 있는 삼성전기가 40% 가까이 올랐고 그 다음에 이제 3위를 차지하고 있는 TDK가 지금 29% 오르면서 일단 이 주가 수익률은 2, 3위 업체들이 더 늘어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반영하는 것은 결국은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던 무라타의 시장을 삼성전기와 TDK가 뒤늦게 장악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저는 방증한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삼성전기는 뭐 3대 사업부 아니겠습니까? 뭐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카메라 모듈 좋아지죠. 기판은 지금 뭐 삼성전기가 가장 안 오른 기판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대덕점자, 신택, 뭐 코리아 서키트 전반적으로 뭐 기판주들이 다 올라가고 있어서 이 3대 사업부가 모두 좋아지고 있는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주가가 꽤 많이 올라왔지만 3분기 실적이 좀 올라오고 있는 증거를 좀 명확하게 보여주게 되면 이건 좀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근데 MLCC라는 것 자체가 결국 전화를 담아서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데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기기 중에 또 하나 하고 있는 게 슈퍼커퍼시터 종목도 최근에 비나텍 같은 게 급등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전력기기와 묻어갈 수 있는 거의 모든 섹터의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인다라는 관점에서 보면 앞으로 고용량 그다음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데 이런 것들이 쇼티지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삼성전기 같은 종목군들은 뭐 주가가 좀 올랐지만 잠시 쉬어갈 가능성도 있지만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볼 만한 여지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지금은 1등 업체보다는 쫓아가고 있는 2등 업체의 시장이 좀 더 주목하고 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송재영 대표는 IT, 뭐 반도체 총괄적으로 아우르는 뭐 MLCC 얘기는 지금 들어갔습니다만 사실 뭐 김종인 의사 내용 다 맞는 내용이지만 아주 새로운 거가 도출된 거는 조금 부족한 것 같긴 해요. 근데 그러면은 뭐 그 이외에 기타 등등 뭐 MLCC도 좋지만 나는 또 뭐 다른 거를 본다든지 이런 건 있나요 혹시? 그냥 계속 같이 MLCC? 뭐
말씀 주신 대로 MLCC 쪽은 지금 공급 부족인 것만은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블랙엘이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랐는데 그 전기를 그 블랙 손바닥만한 그 블랙엘 칩 하나가 소형 전기 난로 수준이더라고요. 700와트인가 잡아먹더라고요. 이게 거의 그냥 그거 하나 들고 있으면 겨울은 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위 고성능 MLCC가 정말로 많이 필요하겠죠. 근데 어쨌거나 이제 말씀드린 후발주자들이 들어오는 상황이긴 하지만 뭐 삼성전기의 그쪽 부에서의 그 양분화됐던 그 방향성은 뭐 크게 흔들리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보고 있고요. 사실은 오히려 저는 조금 걱정을 하고 있는 거는 뭐냐면 지난주 말에 이슈가 있었던 오픈 AI. 네. 오픈 AI에서 자기네들 투자자들한테 향후 한 2030년까지의 프로젝션을 얘기했거든요. 네. 거기가 지금 현금이 계속 부족하지 않습니까? 투자가 더 많기 때문에. 근데 원래는 2028년까지 현금 부족 현상, 대략적으로 누적으로 한 350억 달러 생각을 했는데 네. 그게 올해 1, 4분기에 보고한 겁니다. 근데 이번에 2, 4분기 끝나고 보고한 게 2029년까지 한 해 더 늘어나서 현금 부족인데 1,150억 부족이에요. 기하급수로 늘어나네. 이게 결국은 거의 그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지금 이 스케일링, 그 소위 엄청나게 때려 박아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성능은 그만큼 안 나오는 그런 약간의 좀 정체기, 소위 LLM 모델에서는 정체기를 맡고 있기 때문에 그 고민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엔비디아 진영을 포함한 그러니까 소위 그 기본적으로 빅4들도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었고 이번 주에는 저 뭐 브로드컴이나 다양한 이제 그 소위 새로운 그 경쟁자들이 나타나면서 어제 그제는 좀 상대적으로는 주가가 좀 좋아졌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런 변동성이 올해 연말까지는 꽤 갈 수 있어서 사실은 AI 밸류 체인에서 하드웨어 쪽에서는 우리나라도 나름 수혜자 종목들이 많아서 다행스럽긴 한데 이 고객단 결국은 오픈 AI 같은 고객단이 돈을 못 벌게 되면 이게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앞으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거는 AI 하드웨어 관련된 밸류체인 우리나라에서 투자 잘 열심히 하는데 그 고객단에 있는 오픈 AI,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들의 그 AI 통해서 돈을 잘 벌고 있는지도 같이 엮어서 늘 볼 필요가 있겠다. 그렇지 않으면 상당히 급격한 그 또 캐펙스 둔화가 올 수 있어서 그걸 같이 보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얘기를 했는데 그럼 결론을 좀 도출해야 될 것 같은데 짧게만 좀 결론. 네, 저는 뭐 삼성전기 좋아 보이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측면에서는 뭐 소재 쪽의 솔브레인이나 ENF 테크놀로지 같은 종목군들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송재용 대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말까지는 마음 편하게 고배당주 투자 전략 가져가시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금융주 섹터. 네. 알겠습니다. 자, 시장 뒤집기, 최마의 뒤집기 하여튼 코너명이 뒤집기니까. 네. 알파경제 김종효 이사와 디멘전 투자자문의 송재경 투자부문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